최근 4년간 데이트 폭력 피해자 가운데 여성이 71.8%, 남성이 9.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내용인데 피해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남성이나 또 쌍방 피해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서도 수치로 좀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일단 데이트 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 데이트 폭력의 그 통계 수치를 보면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한 뭐 10,000건 이상 되고요. 예. 그리고 상당 건수도 또 상당히 많죠. 근데 이제 데이트 폭력의 상당 건수가 이렇게 많지만 상담을 하지 않은 건수는 이제 더 많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은 이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이제 많다고 보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의 비율을 보면 네. 한 10명 중에 7명은 피해자가 여성입니다. 네. 근데 이제 남성 피해자도 굉장히 많은데 예. 남성 피해자도 한 20% 정도 되고 쌍방 피해, 남성이 10% 되고 네. 쌍방이 20%. 그러니까 남성도 피해가 쌍방까지 포함하면 한 30% 되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달라진 겁니다. 남성들은 뭐 어차피 체격적으로나 완력이 더 세기 때문에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예. 남성 피해자들도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여배우 폭행 사건 네. 보면 여배우는 아무래도 이제 여리고 뭐 이제 완력을 쓰지 않을 듯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배우를 하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배우 폭행 사건에서 보면 남친 헤어지지 않은 남친을 네. 폭행해서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그 여배우가 그 카톡방에 그 남친의 그 지인들을 다 초대했죠. 예. 모인 데서 가서 남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뭐 명예훼손적인 그런 글들을 올려서 최근에는 그 데이트 폭력에 결국 명예훼손도 상당히 많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으니까 네. 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이 데이트 폭력의 범주 안에 물리적인 그런 폭력이나 이런 부분 이외에 언어 폭력 이런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물론 이제 언어 폭력도 이제 네. 뭐 되겠죠. 왜냐하면 모욕죄도 있고 명예훼손죄도 있고 또 물리적 폭력은 이제 뭐 폭행죄라든지 뭐 또 때려서 다치면 예. 상해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심지어는 뭐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거 외에도 길들여지는 행동 같은 것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도 데이트 폭력이라고 봐야지 돼요. 가령 폭행이나 상해는 아니더라도 네. 계속 연인 관계인데 전화 안 받으면 전화 받을 때까지 수십 차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네. 데이트 폭력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핸드폰 좀 보자고 그래서 비번 예. 풀어서 보려고 한다거나 네. 또 뭐 어디 갔느냐 스케줄을 일일이 체크를 한다거나 그리고 무슨 뭐 꼭 특별한 뭐 바지 입는 거 좀 싫어한다고 뭐 못 예. 입게 한다거나 여성으로서의 그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을 자기 취향에 맞게 통제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연인 간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거기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그 통제 행동에 길들여지게 되면 네. 그 상대방의 경우에는 그 통제를 벗어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력적인 이제 물리적 폭력으로 네. 나갈 수가 있죠. 네. 근데 그 물리적 폭력도 그냥 또 길들여지면 그 폭력의 강도가 더 커져서 결국 살해당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으니까 이 데이트 폭력은 이 초기에 작은 뭐 손찌검 가벼운 손찌검 근데 뭐 손찌검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강도가 좀 가벼운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데이트할 때 연인 간에 잘 막질 않으면 이게 결혼한 후에 가정폭력이 됩니다. 예. 그 가정폭력이 되면 가정폭력 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또 사회에서 그 폭력성을 갖고 태어나요. 네. 네. 그러면 결국은 이 폭력성이 커지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데이트 폭력에 당하는 피해자도 결국 그것을 초기에 제지하지 않으면 결국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주변의 전문가나 네. 또 주변의 어른 또 친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데이트 폭력은 초기에 근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변호사님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배우 데이트 폭력 사건 이거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근데 조사하다 보니까 피해를 입은 남자친구에게도 책임이 인정돼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 그게 이제 이른바 쌍방 폭행이죠.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여배우가 헤어지자는 이제 남자친구를 찾아갔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그걸 거부했죠. 거부하니까 뭐 그러면서 욕을 하고 막 그 여배우를 밀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여배우도 화가 나서 그 남자친구하고 이제 쌍방 폭행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여배우도 폭행을 했지만 그 남자친구도 여배우를 뭐 밀치고 욕하고 폭행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남자친구도 마찬가지로 폭행죄로 처벌받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궁금한 게 데이트 폭력이 좋지 않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라는 건 다들 인식하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일반적인 폭행하고 다른 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이 오다 가다 만나서 폭행이 되면 네. 이제 재번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다시 네. 만날 기회가 없죠. 네. 근데 데이트 폭력은 연인간이니까 이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만나게 됩니다. 계속 만나다 보면 과거에 한번 폭행을 한 적이 있으면 또다시 폭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네. 그러니까 연인 간의 경우에는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 폭행의 폭력성이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자주 만나는 사이끼리라도 데이트 폭력은 엄연히 범죄라고 인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데이트 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폭행하면 폭행죄고 상해를 하면 상해죄 또 그 외에 협박하면 협박죄가 다 됩니다. 네. 그리고 상대를 통제해 놓기 위한 길들이는 뭐 여러 가지 상대에 대한 뭐 의심한다든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지속적인 전화 뭐 이런 것들도 다 데이트 폭력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자기의 뭐 소유라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데이트하는 연인 간에는 상대방을 동등한 인격체로 보는 그런 인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이나 또는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어려서부터 남녀 간에는 동등한 인격체로 서로 대해야지. 네. 남자가 더 완력이 더 세고 힘이 있고 체력이 더 좋다고 해서 여자를 무력으로 통제하에 두려고 한다면 네. 그것은 진정한 사랑도 아니고 또 그 상대방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때 네.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또 그 사랑도 더 키울 수 있다. 이런 인식들이 일반인한테 퍼질 수 있도록 네. 이런 방송이나 교육기관에서도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앞서서 이 데이트 폭력은 저지른 사람이 또 저지른다 이런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재범률이 실제로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이제 초범이 한 30.5% 정도 됩니다. 예. 초범은. 그리고 이제 재범은 이제 29.8%. 근데 10범 이상은 12.5% 됩니다. 예. 10범 정도 됐다는 거는 맞고 나서 신고하고 또 만나고 맞고 네. 나서 이게 이제 10번이나 됐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면 결국은 맞으면서 정들은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면 예. 피해자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어요. 네. 맞으면서도 살 수밖에. 근데 없다는 그런 입장이라면 네. 그래서 이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그 심리를 보면 네. 처음에 폭력을 당했을 때는 예. 창피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못 청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애인한테 맞았다는 게 창피하니까 그걸 네. 숨기는 것이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폭력이 너무 강도가 심해지면 이번에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면 폭력을 안 당하고 그냥 헤어질까. 네. 이렇게까지 사람이 바뀝니다. 아. 물론 가정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평생을 살면서 오늘 하루를 폭력 안 당하고 사는 것이 결국 하루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인생이 거의 다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 그럴 때는 이제 헤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안전한 이별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네. 이제 헤어지고 나면 데이트 폭력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은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혼을 했는데도 네. 전 남편이 찾아와서 계속적으로 또 네. 찾아오고 그래서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왔다 갔는데 뭐 가정적인 얘기다 그래서 갔는데 바로 살해당한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항시 이런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 평소에 만날 때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초기에 헤어져야 되겠다고 네. 판단되면 헤어지고 또 만나고 있을 때도
이 뭐 문자 메시지를 연인 간에는 뭐 여러 가지 문자 메시지를 네. 하죠. 재밌는 뭐. 근데 이게 헤어질 때 낮에 이성적인 눈으로 그 문자 메시지를 보면 네. 그 도저히 볼 수 없는 네. 외부 내밀한 문자 메시지니까 외부에 밝혔을 때는 야, 저 사람 수준이 저거밖에 안 돼. 이런 문자 메시지들이 연인 간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남기면 헤어진 후에 그거를 공개하게 되면 굉장히 이미지가 손상되고 또 특히 그 리벤지 포르노라고 그래서 네. 아주 그 연인 간에는 서로 합의해서 찍었는데 헤어지게 되면 네. 그거를 또 공개하는 요새 인터넷이 많이 예. 발달돼서 그래서 이런 안전한 이별을 위해서도 연인 간 사귀는 동안에도 그렇게 뭐 내밀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든지 동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하는 거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게 10범 이상의 그 범죄가 12.5%나 된다는 게 저한테 지금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재발 방지 대책이 좀 미흡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재발 방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재발 방지책이라는 것은 격리시키고 또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 처벌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래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면 예.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체포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체포는 의무예요. 네. 그 초범이라도 바로 체포해서 데려갑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시켜 놓죠. 그리고 심리를 해서 이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는지를 다 뭐 심리적이라든지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네. 또 피해자의 의사도 확인해서 네. 이제 그런 일을 하죠. 근데 의무 체포가 아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와서 얘기를 해보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뭐 부부간이라든지 연인간이면 네.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고 그냥 떠나버려요. 그러면 경찰이 왔다 갔는데도 별 문제가 없잖아요. 네. 그럼 또 폭행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미국은 아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의무 체포를 해놨습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그다음에 이제 일본은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 폭력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에 대한 폭력보다도 네.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사랑해야 될 사람에 대한 폭력은 가중 처벌합니다. 네. 그 이제 이렇게 해놓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클레어라는 사람이 이제 자기 애인한테 이제 그 폭행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클레어법이 생겼어요.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폭력성이 있는 사람이 폭행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이 연인 간에는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과 조회는 못하죠, 일반적으로. 근데 연인이라는 게 입증이 되면 전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그래서 전과가 조회되면 결국은 그 사람하고 헤어지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다양한 데이트 폭력의 예시 또 뭐 다양한 나라에 대한 처벌 규정까지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사랑을 올바르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사랑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이런 그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처럼 적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또 연인 간에도 서로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상대방이 함부로 할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참된 사랑은 소유와 집착이 아닌 네. 이 자유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네, 사랑은 집착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고 정말 올바른 사랑을 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님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관련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